막상 내일 당장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그 영토는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러시아, 4번 대한민국.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열의 9분 북한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뭐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통일에 시큰둥한 사람,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이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답을 고르실 겁니다. 아니,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 아니냐, 그게 그냥 당연히 한국 영토지, 무슨 얼토당토하는 가정을 하고 자빠져 있냐,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근데 실제로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사분할해서 점령하는 계획이 구상된 적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북한만큼이나 싫어하는 중국에 의한 기획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북공정인이 뭐니 하면서 고구려 그거 원래 중국의 지방이었던 데 아니냐, 이런 역사 왜곡 시도들이 중국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붕괴되고 나면 중국이 그걸 덥석 하려는 수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물론 좀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면 그걸 그냥 둘 정도로 뭐 한국, 미국도 뭐 호구가 아니죠. 실제로 뭐 고위 관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만약의 급변 사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언제나 전략적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관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미국과 중공군이 맞닥뜨리는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니까요. 다만 그래서 그 전략적 대화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안보상의 비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김칫국 마시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진짜로 내일 당장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서 우리가 그 영토를 수복해오면 그게 감당은 되냐,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긴 하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 중 열의 9명은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제가 그냥 감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국민 통일 인식 조사라는 걸 해요. 물론 2023년에도 했습니다. KBS 공영 미디어 연구소라는 데서 했고요. 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북한 정권에 대한 호감도 볼 것도 없죠. 매우 호감을 느낀다, 1%도 안 나옵니다. 대체로 호감을 느끼는 편이다, 이건 그래도 2022년도까지는 2% 나왔어. 근데 이 1.6%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 한국에서 독도가 누구 땅이냐 물었을 때도 일본 땅이라고 대답하는 놈들이 1.2%는 나오거든요. 경악할 만한 얘기지만 어느 사회이건 이상한 놈들이 한 1%, 2%는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결국 핵심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북한에 대해 매우 반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북한은 남한에게 경계 대상이다 라는 인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적대 대상이다, 두 번째로 높죠. 결국 종합하면 75.9%의 국민들이 북한은 협력 대상,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적대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그래도 통일 인식조사 아닙니까? 북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감을 느끼고 적대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인식은 또 별개잖아요. 응답자의 67.3%가 통일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건 뭐 매년 그랬어. 북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대하지만 대체로 또 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생각이 뭐 큰 부담이 없으면 통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큰 부담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요. 실제로 통일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 48.2%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정치 군사적 혼란,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 혼란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해할 만하죠. 사실 군사 안보적인 측면으로는 소위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준비와 계획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지난 대선에서도 잠깐 나왔던 뭐 작게 501호라고 북한이 뭐 군사 안보적으로 급변하는 징후가 보이면 핵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막 선제 타격하고 이런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당장 붕괴하고 나서 우리가 그 영토를 수복해와야 할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건 물음표인 부분이 있죠. 아니, 당장 여러분들 중에 통일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뭐 엄청 먼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북한 돌아가는 꼴이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올해 중반만 해도 BBC에 이런 대형 보도가 하나 났었습니다. 북한 주민과의 비밀 인터뷰였는데요. 그들이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People, including me, openly say that they hope there is a war here as soon as possible. Only by getting rid of the entire leadership can the people live. Let's end this. One way or another.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쟁 나길 바라고 있대. 최근 들어 감지되는 북한의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가까운 역사와 관련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문화죠. 먼저 경제. 가령 우리나라에는 소위 MZ세대라는 용어가 있죠.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를 말합니다. 당연히 북한에도 이때 태어난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이 세대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었거나 혹은 지나간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미국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인 만큼 북한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중국의 원조를 받는 것에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사회주의가 폭망해버리죠. 소련이 붕괴돼버립니다. 원조해주던 국가가 붕괴돼버리니까 당연히 북한도 버틸 수가 없었고 수십만 명이 아사로 죽는 대기근이 시작됩니다. 이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혹은 뭐 8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 2000년대에 10대 20대를 보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MZ세대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공산주의 경제가 유지되는 꼴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인 겁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야 하는데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국가가 배급을 안 해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북한에 생겨난 게 바로 시장입니다. 국가가 배급을 안 해주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벌려면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뭐 내다 팔고 아니면 거꾸로 중국에서 뭔가 밀수해와서 북한 주민들한테 그걸 팔고 그렇게 살아남았거든요. 그걸 보고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당연히 뭐 수령님이 밥 먹여주신다 이러면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수호하던 그 전의 기성세대랑은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가계소득은 배급이 아니라 70% 이상이 이 시장에서 나왔다고 하죠. 예전 소련의 가계소득에서 시장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에서 23%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진짜 엄청난 거죠. 자본주의 국가야. 그래서 막상 북한 주민들 내에서는 이렇게 시장 자본주의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2016년도에 이르러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4차, 5차 핵실험에 ICBM 시험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하니까 국제사회에 대북 경제제재가 시작되죠. 그런 상황에 덮쳐서 몇 년 후엔 코로나까지 터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때 국경을 봉쇄했죠. 그 시기와 맞물려서 김정은은 본격적으로 장마당,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구성원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먹고 살게 되면 그 체제의 권력 기반이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던 차에 내친 김에 코로나의 핑계도 있겠다 이제 통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뭘 사오거나 밀수해가지고 장마당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북한 정권에서 국경을 막아버려. 그거 위반하거나 탈북하려거나 하면 막 사살해버리고 주민들이 살 수가 없죠. 지금 북한은요, 이 장마당 세대가 2022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북한 GDP의 25% 정도가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김정은이 다시 배급이라도 제대로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시장까지 막아버리니까 다시 기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활성화됐을 때는 하루 3끼 먹던 것도 지금은 막 한 끼로 줄어버리고 애들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굶고 혹은 애들 먹일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아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특권층에 속하는 평양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어려운 사람이 나올 지경이라 하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북한의 MG 장마당 세대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전까지야 우리 장군님 멍군님 하면서 남조선 쓸어버리자 이렇게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MZ 세대는 북한 정권의 김일성 일가에 뭘 받은 게 없어. 그래서 아까 그 BBC 인터뷰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죠. 김정은? 백두혈통? 아니 국가가 당이 수령이 니네가 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핵무기만 만들면 국가를 지킨다고? 니네들을 지키는 거겠지 그건. 니네가 그거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살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있는데 천년만년 그 핵무기 만드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게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간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부터가 이 장마당 세대의 불만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두려워합니다. 김정은이 2022년 10월 17일 노동당 간부학교에서 이 장마당 세대를 지적하며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적 현상들, 기회주의적 반혁명적 사상 경향들, 이대로면 노동당이 인민의 버림을 받는 수가 있다.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 정권이 아래로부터 털려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불안감이 담겨있죠. 그래서 이때 김정은이 북한에서 내놓은 법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리고 후속해서 내놓은 법이 평양 문화보호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 부분의 탄압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남한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걸리면 이제 총살해버린다는 거고, 좀 있으면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다 검열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 이제 남한식 언어나 유행어 같은 거, 오빠, 자기야 이런 표현 쓰다가 걸리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요새 이 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즙도 좀 짜고 자기 딸도 조기 등판시켜가지고 샛별 여장군이다, 얘가 나 다음 차례임, 이런 각인도 좀 시키고 소위 이제 눈물의
쇼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불안해서 그런 거죠. 불안해서 북한 정권이 이제 붕괴될까봐. 그래서 북한 정권 붕괴론이라는 게 진짜 먼 이야기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점검하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북한이 붕괴되고 나면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요. 아니 우리가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논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 영토를 뭐 딴 데 넘길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백악관 NSC에 한반도 담당으로 재직하기도 했던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부소장은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So, to that day, do you think the United States is ready for that day? And is there a system in place with consulting with South Korea when that critical moment comes? So I don't think anybody's going to be ready for that day when it comes, whether we're talking abou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or any of the other part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I think North Korea's collapse, unification is inevitable, but at the same time, for governments, it's a hard thing to plan for. But we could be here on Monday knowing that North Korea collapsed over the weekend, and we would still not be surprised. And so we do have plans at the military level with regard to North Korea instability. But my concern there is that beyond sort of the military plans, are we ready for everything that comes with a North Korea collapse in terms of everything from demography to health to migration to politics? That I don't think anybody's prepared for.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미국도 군사 안보적으로야 아까 말했던 작게 501호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붕괴되고 나서 대한민국이랑 통일이 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회,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는 어디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북한 붕괴는 필연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가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개별적으로 북한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싫어요. 그래서 뭐 자꾸 지원하자 그러고 교류 협력하자 그러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거기에 아무런 인프라도 없다. 아무런 시장도 없다.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걸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남한이 그 영토와 인구를 흡수한다고 했을 때 결국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북한 결국 중국이 삼키게 되도록 그냥 두자. 여기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국이 그렇게 호의적인 것도 아니고 인프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남한 내에서도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해가지고 거의 뭐 정치적 내전 상황이다 이런 비유를 쓰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나면 남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북한 사람들이랑 이질감 없이 잘 섞여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인식 차이 이런 게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독일만 해도 아직까지도 서독이랑 동독 출신자들끼리 그 사회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살아온 문화 자체가 다르고 인식 자체가 다르고 이념 자체가 달랐으니까 심지어 경제 수준도 다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뜩이나 혐오 공화국이라고 자주 하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와 별개로 평소에 교류 협력이나 인적 교류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이질감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 좁혀놔야 되는 거죠.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그나마 예전에 참여정부 때처럼 뭐 개성공단 열고 북한에 상주하는 남한 사람들이 아주 많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평소에 인적 교류 협력을 해놔야 북한 붕괴되고 우리가 흡수통일을 해도 사회 혼란을 줄일 수가 있겠죠. 사회 혼란도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제가 매 콘텐츠마다 우리 정치의 극단성과 수시로 휘발하는 대한민국 이슈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꼭 논의해야 하는 의제에 대해 좀 이제 진영 논리를 초월해가지고 균형을 잡아 합리적으로 다뤄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이 북한 붕괴 문제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매번 습관적인 안보파리만 합니다. 물론 북핵 문제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하고 할 말은 해야 되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북한이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위태위태하다가 북한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헌법상 우리 영토인 그 북한을 어떻게 흡수통일하고 어떻게 충격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매일 쓸데없는 정쟁만 하느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건 해야죠. 우리 정치권은 이걸 준비를 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진영 논리를 초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북 교류 협력 화해 얘기하면 너도 햇볕 정책이지 그게 뭘 진영 논리 초월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류
협력론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대북 강경파들도 존중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북 교류 협력론자들과 대북 강경파들이 서로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악마화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가령 교류 협력론자들은 대북 강경파들을 북한 주민들 굶겨 죽이려 하는 사악한 사람들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북 강경파들은 대북 교류 협력론자들을 사악한 김씨 일가에 부역하는 사악한 종북 좌빨 이런 취급을 하죠. 그러나 이제 교류 협력론이나 강경론이나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드러났듯이 이 문제는 이제 한쪽이 선한 것이고 한쪽이 사악한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윤리 철학의 딜레마에 가깝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룰 법한 얘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정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저는 이처럼 반드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의제들 그걸 최대한 정직하게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채널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단에 치여 부디 이런 시도들이 그냥 사그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스탠스와 이런 포지션에 대해 구독으로 지지를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